똑똑 취업으로 가는 첫 관문. 친절히 안내해드립니다. 취준생을 위한 취업 정보쇼 Doing Yourself DIY 자기소개서. 네, 각종 취업 정보와 자기소개서 작성에 대한 궁금증 전문가와 함께 알아봅니다. 오늘은 권혁중 경제평론가 박현민 편집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권혁중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현민입니다. 자기소개서의 주인공 만나보겠습니다. 주인공이 희망하는 오늘의 기업, 너를 보여줘. 네. 오늘의 기업은 바로 IBK 기업은행입니다. 네. IBK 기업은행은 원래 중소기업을 위한 금융회사로 설립됐다고 하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1960년대에 이제는 경제 성장기에 들어오면서 우리나라가 이제 국민 경제상 중소기업에 좀 투자를 하고 중소기업을 육성할 필요가 좀 생겼었죠. 그러다 보니까 그 전까지는 산발적으로 이제 은행권에서 중소기업을 키웠다면 이제는 집중적으로 하나의 기관에서 이제 중소기업을 키워보자. 이런 의미로서 실제 중소기업 금융을 담당할 전문기관을 만들 필요성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1961년도에 중소기업 은행법을 공포하고 그해 8월 1일 날 중소기업 은행을 이제 만들게 된 거죠. 네, 그렇군요. 근데 지금이야 기업은행 하면 누구나 취업하고 싶어하는 국내 6대 은행 중 하나지만 처음에 시작은 좀 초라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기업은행은 설립된 지 그 7년간 새빵살이를 해야 했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업은행이 설립될 당시에 정부는 이 농업은행의 일부 자산과 부채를 떼어내서 지금의 이 기업은행을 만들었습니다. 때문에 1968년에 지금의 을지로 본점이 완공되기 전까지 무려 7년 동안 농협으로부터 건물을 빌렸어야 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새빵살을 했다는 거고 네. 그 건물이 현재 NH농협은행의 종로금융센터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농협이랑은 관계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60년 가까이 각자의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뭐 이제 와서 뭐 농협과 기업은행과의 어떤 유대관계가 있을까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다만 한 2000년대에 들어와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수수료 좀 이체 부분에 대해서 서로 이제는 무이체, 그러니까 말 그대로 수수료를 안 받는 이런 게 좀 있었거든요. 근데 뭐 지금은 당연히 없어진 상태고요. 그래서 지금으로 보면 뭐 유대관계는 이제 거의 없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죠. 네. 그렇다면은 현재 IBK 기업은행이 있기까지 어떻게 성장을 한 건가요? IMF 때 일단 한 번의 위기를 넘겼는데요. 엄청난 그 부실 채권들을 결국엔 떠안았던 것은 물론이고 당시 추진했던 국제 전략 이거 역시도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IMF 때문에. 기업은행은 당시에 해외 거점 일부를 일시적으로 폐쇄를 했고 명예퇴직이며 자회사 통폐합 등 창립 이래 처음으로 정말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단행을 해야 했습니다. 이후 가까스로 IMF를 극복했고 그 이후에는 이제 기업은행이 지금처럼 날개를 달았다고 볼 수 있는데 1999년에 수출입 실적이 100억 달러를 돌파했고요. 2000년엔 자회사 한일신용정보와 2004년 기은 SG 자산운용, 또 2008년에는 IBK 투자증권을 설립하면서 종합금융그룹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네. 이런 노력의 결과가 실제 이제 경영 지표상에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6년에 설립 후 최초로 총 자산 100조 원, 그다음에 시가총액 10조 원, 당기 순이익 1조 원을 이제는 달성을 하면서 순이익 1조 원 시대를 이제는 말 그대로 달성을 했죠. 그다음에 당시 그 글로벌은행들이 국내로 진출하면서 사실 굉장한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거든요. 특히 2008년도에는 리먼 브러더스 사태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은행권에서는 굉장히 위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수합병 없이 단 한 번의 인수합병 없이 지금의 IBK 기업은행을 만들었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은행이다라고 우리가 평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의 기업에 대해서 요약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기업은행 하면은 1961년 이제 7월 25일 이제 설립이 됐고요. 대표자 지금 김도진 은행장으로 있습니다. 사원 수는 한 12,000명 정도가 지금 근무하고 있죠. 반기 보고서를 본다면, 그러니까 2018년 1월부터 6월까지의 반기 소보를 다시 한번 보면은요, 순이자 손익이 한 2조 7,543억 원이 나왔고요, 당기 순이익이 9,372억 원.
그러니까 작년 동기가 이 정도 나왔어요. 한 7,995억 원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수치상 본다면은 한 17% 증가한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작년 동기 대비해서 굉장히 많이 수익을 많이 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마지막으로 조금 볼 필요가 있어요. 중소기업이 그러면 지금 IBK 중소기업이 잘하고 있는가? 이걸 좀 우리가 봐야 되겠죠. 우리가 앞으로 지원할 회사잖아요. 그래서 사실 보면은요. 중소기업 대출 경쟁성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굉장한 거죠. 사실 지금 보면은요, 정부에서 은행들 굉장히 쪼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야, 그동안 니네 최대 실적 내고 최대 순이익 했잖아. 근데 그 이유가 담보가 있는 가계대출에 굉장히 쏠렸었거든요. 야, 제발 좀 가계대출 좀 하지 말고 니네 본연의 은행의 업무인 기업에다가 장기 투자 좀 해라. 기업은행에도 대출 좀 해주고. 그래서 굉장히 프레스를 주고 있는 상황인데 이 중에서 기업은행이 그 업무를 굉장히 잘하고 있다. 업계 1위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보면은요, 2018년도 상반기에 중소기업 대출 잔해 지난해 말에 비해서 한 6조 3천억 원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4.4% 증가된 겁니다. 굉장하게 많이 늘었다라고 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만큼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담배 같은 존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무엇보다 질이 좋아요, 질. 연체율이 0.54%밖에 안 거든요. 작년 분기에 대비해서 0.12포인트 낮아졌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대출해주고 연체율도 낮아졌다. 이 얘기는 사실 건전성 의미에서 본다면 IBK 기업은행이 굉장히 잘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네. 자, 그러면 다음 코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기소개서 작성에 필요한 이슈를 선정해 봅니다. TMI 이슈 가이드 함께 하시죠. 네, 기업을 지원하는데 기업에 대한 배경과 정보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서류 전형은 물론이고 면접 전형에서도 곤란한 상황이 생길 수 있는데요. TMI 이슈 가이드는 그러한 기업의 모든 것에 대해 알아봅니다. 네, 이것만은 알고 가자 TMI 이슈 가이드. 오늘의 기업은 IBK 기업은행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IBK 기업은행의 환경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 주시죠. 은행권 블록체인 인증 서비스, 뱅크사인 가동. 뱅크사인이 뭘까요? 뱅크사인. 블록체인이란 말은 들어본 것 같아요. 뱅크사인이란 말은 처음 들어보네요. 네, 뭔가요? 네. 네, 요즘 스마트 뱅킹, 인터넷 뱅킹 모두가 거의 하시잖아요. 네. 네. 근데 이걸 쓰면서 좀 불편하셨던 부분들이 많지 않나요? 저는 공인인증서를 1년마다 갱신하는 게 좀 불편했던 것 같아요. 저는 비밀번호 외우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서. 길어요, 또. 예. 아니 또 은행이나 가입하는 사이트마다 기준은 또 다르니까 네. 제가 그 모든 비밀번호를 다 외우지를 못해서 너무너무 싫더라고요, 그게. 막 특수문자도 들어가요. 예, 특수문자도 들어가야 되고. 도저히 못 오겠더라고요. 예. 네, 어쨌건 그 인증서 문제가 어쨌건 많아요. 네. 인증서가 인터넷상으로 본인을 증명하기 위한 서명 같은 거라고 인증서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 공인인증서라고 하잖아요. 네. 공인된 기관에서 내주는 인증서. 네. 그러니까 뭔가 공신력이 있는 거라는 얘기잖아요. 네. 공인인증서라는 게. 예. 그러니까 이게 탄생을 하면서 정말로 이 인터넷 상에서의 거래가 정말 활발해졌던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정말 기여한 점도 있지만 아까 저희가 했던 것처럼 불편한 점들이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두 분이 말씀하셨던 것 이외에도 은행마다 이제 이걸 발급받는 게 쉽지 않고 각각마다 발급받아야 되는 경우도 있고 네. 이런 불편한 점들이 많았는데 이것을 해소하기 위한 것 중에 하나가 이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블록체인 기술입니다. 이게 도입됐다는 거죠. 블록체인이라는 말을 요새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정확히 이게 어떤 개념인 거죠? 네, 그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모든 사용자가 관리 대상이 되는 모든 데이터를 분산해서 저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블록체인 하면 가상화폐 떠오르실 텐데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물론 가상화폐랑 맞물려서 설명을 드릴 수는 있겠죠. 하지만 블록체인은 블록체인이고요. 그 블록체인을 이용해서 금융의 어떤 경제에 투자를 하는 것이 가상화폐죠. 그래서 우리가 가상화폐라는 말보다는 블록체인 원천 기술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데이터가 한 곳에 몰리게 되면 그 중앙 서버만 해킹해버리면 그거 다 풀려버리거든요. 근데 분산 데이터는 뭐냐면 이 데이터를 중앙에 안 넣고요. 다 쪼개서 갖고 와야 된다. 네트워크에 참여한 모든 사용자 얼마나 많겠어요. 그게 장부가 다 쪼개서 체인화, 그러니까 블록화돼서 체인화돼요.
그렇게 되면 시중에서 또한 경제적으로 본다면 어느 업계에서 가장 필요한 기술일까? 역시 금융계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장부라는 게 금융계는 존재하고요. 장부라는 게 존재한다면 해킹이 한 번 돼버리면 크게 피해가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장부 자체를 나눠 갖게 된다면 해킹에 대해서 자유롭죠. 무엇보다 빠르죠. 또 왜냐하면 중앙에서 처리 안 하고 다 분산돼 있어서 각자 컴퓨터가 움직이기 때문에 굉장히 또 빠르게 처리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 이런 블록체인 기술이 굉장히 혜택을 받고 있고 그래서 금융권에서는 공공장부다 이런 표현을 쓸 정도로 굉장히 도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앞으로 은행권에서 블록체인이라는 새 바람 속에서 또 어떤 이슈들을 만들어낼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계속해서 다음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IBK 기업은행, 사물인터넷, 동산담보대출 선두주자가 되다. 그러니까 IT 기술과 대출이 만난다는 거잖아요. 네. 어떤 내용일지 좀 짐작은 안 가는데. 그러게요. 약간 제가 바로 상상은 안 가는데 어떤 내용일지 좀 감이 안 오네요, 아무래도. 네. 네, 뭐 일단 사물 인터넷이라는 거는 이제 모두가 다 어느 정도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이 동산담보대출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토지, 건물 등을 기반으로 한 부동산 담보대출은 아시겠죠? 네. 그 부동산 담보대출과는 다르게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기계 설비, 재고 자산, 지적 재산권, 그러니까 이런 것 등을 담보로 은행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상품입니다. 그러니까 부동산과는 달리 이 담보물에 대한 가치에 대한 평가가 쉽지가 않죠. 네. 그리고 분실이나 도난 등의 위험 관리가 사실상 이것 또한 어렵습니다. 그래서 은행들이 대출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던 부분이 있는데 또한 기업이 만약에 은행 모르게 이 담보 물건을 경매로 처분하거나 중복으로 담보를 설정하는 경우가 생겨요. 이런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제도적인 취약점이 있다 보니까 2014년도만 해도 5,540억 원이었던 이 동산담보대출 규모가 네. 올해 3월을 기준으로 2,051억 원. 반토막 이상이 났잖아요. 네. 엄청 쪼그라든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이 동산담보대출의 한계를 사물 인터넷 기술로 보완하겠다 이거인가요? 그렇죠. 이게 사실 동산대출은요. 가장 필요한 곳은 중소기업들이에요. 그러니까 담보 자체가 없으신 이 기업들이거든요. 뭐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뭐 얼마나 많습니까? 담보 잡을 게. 만약에 큰 사업한다 그러면 말 그대로 담보 잡아서도 대출도 되고 PF 자금도 땡길 수 있고 이런데 사실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게 쉽사리 대출이 안 나오거든요. 그러면 동산대출로 실제적으로 잡을 수가 있겠죠. 뭐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뭐 기계 설비라든지 아니면은 뭐 좀 더 나아간다면 IP 그러니까 지식재산권 갖고 있는 콘텐츠 기업도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가지고 대출이 되는 게 바로 동산대출이거든요. 근데 왜 그동안 이렇게 동산대출이 안 됐냐, 중소기업에서 이렇게 안 됐느냐. 아까 우리 그 편집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동산이잖아요. 움직이잖아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숨길 수도 있고 아니면 상태가 굉장히 나빠질 수도 있고요. 자산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는 IoT 기술과 묶어버린 거죠, 은행에서는. 왜냐하면 IoT 기술 말 그대로 움직이면 다 추적되죠. 그다음에 요즘에 어떤 기술이 태어났냐면 저도 그걸 봤거든요, 실제. 그 벤처 투자하는 그 대회에서. 그걸 뭔가 이렇게 붙여놓으면요. IoT 기술로 해서 칩을 만들었는데 붙여놓으면요. 이 기계에 대한 그 상태 컨트롤 표시가 다 모바일로 확인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비유하자면 엔진에서 어느 정도 지금 비효율이 나오고 있고 예를 들어서 뭐 어느 정도 효율성이 있고 잘 작동하고 있는지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그런 게. 그러니까 이런 IoT 기술과 맞물려서 동산 대출과 맞물린다면 이제는 그 자산 가치에 대해서도 알 수 있고 이 지금 동산물이 그러니까 자산이 어느 정도 잘 되고 있는지 아니면은 자산 담보로서의 가치가 떨어지는지 이런 것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게 굉장히 은행권에서는 조금 잘 나왔다. 중소기업을 위해서 굉장히 잘 나온 상품이고 그중에서도 굉장히 볼만한 게 IBK 기업은행에서 실적이 이게 좀 크게 늘었어요. 그러니까 IBK 스마트 동산담보대출이 있는데 이게 실적이 8월 27일 기준으로 본다면 194억 원까지 늘어났고요. 지난 7월을 본다면 65억 원밖에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3배 정도 늘어난 거죠. 그러니까 사실 요 IoT 기술로 해서 동산담보대출 나온 게 IBK 기업은행이 최초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미도 굉장히 있겠고요. 그래서 그 IBK 기업은행이 말 그대로 은행의 본래의 취지의 목적에 맞게 정말 중소기업들에게 든든한 동반자 역할 아니면 든든한 지원을 하고 있다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에서 좀 느껴진다. 그러니까 진정성이 좀 느껴진다고 볼 수가 있죠. 네.
자, 앞으로도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IBK 기업은행의 행보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잠시 쉬어가는 이슈 코너 살펴볼까요? 네, 막간의용의 박현민 편집장께서 잠시 쉬어가는 이슈 랭킹 준비해 주셨죠? 네, 그렇습니다. 말하고 싶었습니다. 네, 오늘도 역시나 재미있는 이슈를 가져왔는데 이 이슈가 굉장히 또 중요하기도 합니다. 네. 일단 먼저 화면으로 보시죠. 고객이 돌아왔다. 컬처 금융. 자, 다들 최근에 개봉한 영화 신과 함께 2 보셨죠? 네, 봤어요. 저는 원도 봤어요. 전 둘 다 못 봤어요. 아, 정말요? 네. 왜요? 어떻게 그것만 딱 못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요? 보러 갈 사람이 별로 없어가지고 저만 못 본 것 같아요. 그러기도 힘든데. 왜냐면 그러기도 신과 힘든데. 함께는 정말로 정말 한국 영화 최초로 네. 쌍천만 영화. 1편도 1000만을 넘었고 2편도 1000만을 넘어서 세상에. 쌍천만 영화인데 그 1000만 외의 사람이 여기 계셨거든요. 제가 꼭 이런 거를 못 봐요. 아무런 사람 찾기가 힘든데. 그걸 꼭 찾기가 이런 더 것만. 힘든데. 그러니까요. 대단하네요, 그것도. 네, 대단한 건. 어쨌건 왜 갑자기 제가 이 신과 함께라는 영화 이야기를 했냐면 네. 기업은행이 저희가 네.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 기업은행이 네. 직간접적으로 20억 원을 투자한 작품이라고 합니다. 아, 기업은행이 영화에도 투자를 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기업은행은 이 신과 함께 제작 초기부터 검토를 시작했다고 하는데 사실상 400억 원의 대규모 제작비가 투입되는 영화예요. 그러니까 다른 투자자들이 이 투자를 망설이고 있을 때 기업은행만은 선제적으로 투자를 결정했다고 합니다. 네. 이 쌍천만을 기록하면서 이번 기업은행의 투자 수익률도 동시에 쭉쭉쭉 오르고 있다는 후문이 있습니다. 그런 성견지명이. 비하인드 스토리가 또 성견지명이 정말 있네요. 네. 근데 은행에서도 요즘은 좀 영화 투자라니 좀 어색하기도 한데요. 기업은행은요, 2012년도에 금융권 최초로 문화 콘텐츠 전담 부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뭐 영화, 드라마, 뭐 공연, 뮤지컬 이런 거에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한 2조 4천억 원을 지원했는데 많이 아실 거예요. 설국열차. 그렇죠. 그다음에 관상, 신의 한수 뭐 이런 것도 영화로는 좀 지원을 했고 투자를 했죠. 드라마는 별에서 온 그대, 뮤지컬은 레미제라블 이런 데 이제 투자를 하면서 사실 많은 어떤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네. 기업은행이 문화 투자의 감각이 뛰어난 것 같은데요. 영화계의 큰 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뭐 어쨌건 기업은행을 필두로 최근에는 이 금융권과 문화가 만나서 시너지를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객이 돌아왔다 컬처 금융 랭킹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신과 함께와 웃은 IBK 기업은행. 두 번째, 은행에서 문화를 즐겨라 KB 하나은행. 마지막으로 서배력 갑 현대카드. 기업은행에 대해서는 방금 또 말씀을 해주셨는데 KEB 하나은행과 또 현대카드. 현대카드는 저도 좀 들은 게 많은데 어떻게 컬처와 만나고 있을까요? 자, 그럼 우선 KB 하나은행부터 얘기를 하겠습니다. 네. 은행권에서는 처음으로 문화 콘텐츠를 융합시킨 복합 문화 공간인 컬처뱅크를 구축했습니다. 이 컬처뱅크라는 게 기존 은행 영업점에서 그러니까 금융이 아닌 비금융, 문화 콘텐츠를 접목시킨 경우인데 저녁이나 주말에 은행이 안 하는 시간이죠. 그럴 때 고객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간단할 것 같습니다. 네. 공예 콘텐츠를 접목시킨 1호점, 서점을 결합시킨 2호점, 그리고 최근에 지난 7월에는 3호점까지 오픈을 했습니다. 현대카드는 그럼 어떤 건가요? 현대카드는 아마 아까도 얘기 많이 들어보셨다고 했지만 알 거예요. 이 서배력이 갑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데 2005년에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테니스계의 여왕의 격돌 그 마리아 샤라포바와 비너스 윌리엄스의 테니스 경기인 슈퍼매치를 성사시켰고요. 이때 2007년에는 또 레이디 가가, 스티비 원더를 한국에 불러서 정말로 세계적인 공연을 펼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로 섭외가 힘든 사람들을 이렇게 어떻게 현대카드는 했냐 싶을 정도로 정말 슈퍼 콘서트를 연이어서 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앞으로도 다양한 컬처 금융 프로젝트가 출시되길 기대해 보면서 계속해서 IBK 기업은행의 이슈와 환경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슈 보여주시죠. IBK 기업은행 2018년 하반기 경영 전략은? 궁금하네요. 어떤 중요한 전략이 있을지. 이슈일 것 같네요. 또 취업 준비생분들에게. 네.
네, 일단 IBK 기업은행은 정말 승승장구 중입니다. 당기 순이익은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17.2%가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9,372억 원을 기록했는데 정말 어마어마한 상승률이라고 볼 수 있고, 이 상반기 실적을 바탕으로 만약 지난해 연간 사상 최대 순이익이 1조 5,085억 원. 이것을 경신할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왔거든요. 정말 역대급이라는 단어가 정말 수식어가 어울릴 만한 실적을 기대하고 있는 건데 네. 경사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네, 또한 기업은행은 최근 영국 더 뱅커즈가 선정한 글로벌 100대 은행에 진입을 했습니다. 이 결과는요, 기업은행 설립 이후에 최초로 100위 안에 들어간 결과거든요. 따라서 IBK 기업은행이 이 성장세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올해 실적이 정말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볼 수 있죠. 네. 자, 그렇다면 IBK 기업은행의 하반기 전략은 무엇일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먼저 그 은행권 전체로 좀 본다면 거의 뭐 전략 2018년도 하반기 전략에서 공통점인 게 좀 눈에 보입니다. 첫 번째가 바로 디지털, 그다음에 뭐 전통적으로 이어왔던 영업력, 마지막으로 이제 글로벌, 이렇게 세 가지 키워드가 보이는데요. 사실 이 중에서도 이번에 기업은행이 굉장히 강조한 부분이 바로 디지털 쪽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신한은행 글로벌 디지털 있고요. 국민은행 하면 디지털 KB 이렇게 화두를 가지고 나왔는데 이번에 김도진 행장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창립 57주년, 그러니까 2018년도 8월에 있었습니다. 창립 기념일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바로 디지털 코어 뱅크를 내세웠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코어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함께라는 뜻과 그다음에 다시 한다, do again이라는 뜻이 있는데 이거를 기치를 갖고 나왔습니다. 그 안의 내용을 본다면요, 딱 이거예요. 디지털 금융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인력이라든지 조직이라든지 프로세스, 문화를 전반적으로 디지털화해서 바꿔야 된다라고 해서 들고 나섰죠. 취준생 여러분이라면 이 인력에 또한 이 프로세스에 또한 이런 문화에 맞춰서 사실 지원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고객의 관점에서 맞춤 경쟁력을 확보해야 된다고 이 전략적으로 밝혔습니다. 고객에 맞는 전략가 어떤 거 있을까요? 바로 얘기하면 IBK 박스라는 것인데 말 그대로 중소기업 대상이라면 이 IBK 박스를 통해서 중소사업자들이 필요한 서비스를 빨리 캐치해내고 그것을 풀어줄 수 있는 이런 어떤 획기적인 디지털 서비스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이제 강조를 했죠. 두 번째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그동안 추진됐던 디지털 금융을 성과 평가를 통해서 다시 한번 재정비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하셨어요. 무슨 얘기냐면 그동안 많은 은행이라든지 기업체에서는요, 실제 마케팅하고요, 사업 진행합니다. 근데 평가 부분에서 굉장히 소홀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사실 미국 사례만 본다면 애자일 마케팅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민첩함이잖아요, 애자일이라는 뜻이. 애자일 마케팅이 뭐냐면 평가 분석을 시시때때로 하면서 뭐가 잘 됐고 뭐가 못했고 이런 것을 분석하면서 빨리빨리 고쳐나가는 마케팅 툴인데 사실 우리나라에는 이런 애자일 마케팅이라든지 특히 금융권에서는 일단은 성과 분석이 굉장히 미흡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기업은행에서 이런 기치를 갖고 왔죠. 성과 평가를 통해서 디지털 금융 서비스를 재정비한다. 그래서 마지막 또 세 번째로 말씀드리면 직원의 디지털 인재화가 있습니다. 뭐냐면 i1 로봇 있고요. 빅데이터 포털, 그리고 RPA라고 있습니다. 로보틱스 프로세스 오토메이션 해갖고 업무 자동화라는 얘기거든요. 이런 주요 세 가지 기술을 가지고 이것을 말 그대로 본다면 기계잖아요. 아니면 로봇이잖아요. 근데 이것을 다룰 수 있는 인재, 바로 인재에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이제 경영 전략으로 가지고 나왔죠. 그래서 디지털 혁신 인재 1만 명 육성, 일자리 창출 10만 명 프로젝트를 가동한다. 그래서 인원도 더 많이 뽑지 않을까 이런 희망을 좀 가져보는 경영 전략을 좀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네. 자, 과연 IBK 기업은행만의 경쟁력으로 하반기에도 호실적으로 이어갈 수 있을지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마무리 기업 분석 부탁드립니다. 네, 기업은행의 이제 차별화 전략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번에 좀 되게 정말로 재밌었던 게 디지털을 굉장히 강조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부서를요, 미래 전략 그룹을요, 디지털 그룹으로 조직 개편을 통했습니다. 조직 개편을 했죠. 그래서 디지털 혁신본부와 빅데이터 센터, 혁신 R&D 센터를 신설을 했습니다. 이런 것만 봐도 우리가 취준생분께서는 어떤 거에 집중해야 되냐면 기업은행이라든지 꼭 기업은행이 아니더라도 은행권 전반적으로 디지털화를 꾀하고 있다. 기업은행도 굉장히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고요.
기업은행만의 강점이 이제 중소기업 부분에서 이러한 디지털 기술, 4차 산업 기술을 맞물려서 진출하려 한다. 이거는요,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기업은행 관계자가 한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취준생 여러분, 아까 우리가 기술 발전 계속 얘기했잖아요. 뭐 전문 용어도 나오고 말 그대로 뱅크 사인 얘기도 나왔습니다. 이런 부분을 이제는 꼭 암기나 아니면 머릿속에 숙지를 하셔갖고 자연스럽게 자소서나 아니면 질문을 받았을 때 답변하실 정도의 어떤 전문가가 좀 돼야 되겠다고 좀 희망해 보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TMI 이슈 가이드. 오늘은 IBK 기업은행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오늘 주인공의 프로필을 살펴볼 텐데요. 오늘의 지원 직무는 IBK 기업은행 일반 행원직 인턴 지원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주인공이 관련 직업에 얼마나 적합한 인재인지 프로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성분이시고요. 26살이네요. 취미와 특기는 유도고요. 전공은 A대학교 관광경영학과를 자퇴한 뒤에 B대에서 경영학과를 졸업 예정이라고 합니다. 학점은 3.75점이고요. 언어는 토익 955점이라고 합니다. 자격증은 신용분석사, 컴R 1급, 운전면허증 1종 보통을 소유하고 있고요. 수상 경력으로는 교내 독서 토론 대회 최우수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대내 활동은 마이스 아카데미 2개월, 그리고 미소 국가대표 6개월, 대학교 인재 아카데미 4개월, 다문화 탈북 학생 멘토링 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경력으로는요, 그린 램프 라이브러리 10개월의 경력이 있습니다. 이분은 토익 점수가 955점이면 굉장히 높아요. 높은 수준인데, 네, 그런 지원자네요. 근데 또 그러면서도 유도가 취미이자 특기라는 점도 굉장히 좀 눈에 띄는 것 같아요. 네. 평론가님이 보시기에는 오늘의 프로필 중에서 어떤 부분을 좀 기업에 어필할 수 있을 것 같나요? 전 두 가지가 딱 보이는데 이제 마이스 산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부를 하신 것 같아요. 물론 마이스 아카데미가 어딘지 모르겠는데 네. 일단은 뭐 마이스 산업에 대해서 조금 인식을 하고 있다는 부분. 그다음에 미소 국가대표라는 게 굉장히 특이해서 만약에 제가 면접위원이라면 이제 질문 한번 던져보고요. 한번 그 미소를 한번 지켜볼 것 같아요. 얼마나 정말 국가대표급인지. 네. 국가대표. 그것도 남자예요. 그래서 참 재밌는 지원자다라고 미소 생각해 보습니다. 국가대표인데 유도를 하시는 이런 굉장한 캐릭터. 상상이 안 가요. 네. 자, 그렇다면 2부에서 본격적으로 자기소개서 보면서 지원 분야에 적합한 인재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